안녕하세요. 우리 몸은 셀 수 없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두가 원래 우리 몸의 일부는 아닙니다. 사실 절반 이상이 몸 위와 몸 안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미생물이에요. 평균적으로 몸 세포는 30조 개인데 반해 이런 미생물의 수는 약 40조 개에 달하죠. 게다가 몸 밖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미생물들 천지 같죠? 이들이 무엇인지 가장 작은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작은 단세포 유기체는 아직 이름도 없습니다. 길이는 9나노미터예요. 15만 마리가 머리카락 끝에 올라설 수 있을 정도죠.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작은 생물체이고 PCV는 17나노미터로 그 중에서도 가장 작습니다. 돼지에게만 감염됩니다. 길이가 20나노미터에 불과하지만 파보바이러스는 위험합니다. 반려견이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26나노미터의 브루모 바이러스는 벌레에 의해 자연적으로 옮겨지고 식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칩니다. 이런. 28나노미터의 CPMV는 동북콩과 식물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나뭇잎이 모자이크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길이가 30나노미터이며 간염 바이러스 중 가장 작은 바이러스입니다. 작지만 아주 고약해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42나노미터로 가장 오래된 인간 바이러스 중 하나인데 먼 조상들에게서도 발견되었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50나노미터로 좀 더 다양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말과 개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55나노미터의 지카 바이러스는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 모기를 피해하는 이유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58나노미터의 람다 파지는 사실 이 목록 최초의 유익한 바이러스입니다. 해로운 박테리아를 잡아먹어요. 60나노미터인 유두종 바이러스는 해롭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아요. 65나노미터인 아데노바이러스는 콧물과 기침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이제 아셨죠? 이보다 5나노미터 더 큰 알파 바이러스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진드기가 옮기고 뇌염을 일으킵니다. 75나노미터의 오소보르나 바이러스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소가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는 원인이 됩니다. 80나노미터의 로타바이러스가 바로 제 어린 조카가 요전날 화장실을 그렇게 드나들었던 이유인지도 몰라요. 네, 아데노바이러스는 이미 언급했지만 이것은 90나노미터로 더 크고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길이가 100나노미터이고 우리가 독감이라고 알고 있는 질병을 유발합니다. 보통 감기보다 더 강하고 위험해요. 만약 리케치아 바이러스가 원형이라면 직경 100나노미터이고 동물에게 반점이 생기는 열병을 일으킵니다. 120나노미터의 사스 바이러스는 아마도 호흡기와 폐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바이러스 중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일 거예요. 150나노미터의 홍역은 백신을 맞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요. 클로로비움은 170나노미터로 이 목록의 두 번째 박테리아입니다. 온천에 살고 유황을 좋아합니다. 180나노미터의 광견병 바이러스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뇌 염증을 일으키며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200나노미터의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그중 오직 9가지의 종류만이 인간에게 위험하고 또한 흔합니다. 250나노미터의 서머플라스마 또한 고온을 좋아하는 박테리아입니다. 온천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300나노미터인 클라미디아는 이 목록에서 만약 몸속에 들어갈 경우 상당히 골치 아픈 첫 번째 박테리아입니다. 360나노미터인 바리올라 바이러스는 백신 덕분에 인간에게서는 거의 멸종된 바이러스입니다. 천연두라고도 하죠. 400나노미터인 페로플라즈마는 황화 미네랄을 먹고 삽니다. 즉 유황이죠. 우와. 500나노미터의 미미 바이러스는 불과 몇 년 전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큰 바이러스로 여겨졌습니다. 600나노미터의 나이세리아는 11개의 종이 있는데 그중 9종은 인간에게 완전 무해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종은 상당히 성가실 수 있어요. 650나노미터의 에피콤플렉스는 거의 완전히 기생충으로 이루어진 미생물군입니다.
이것도 좀 골치 아플 수 있어요. 700나노미터의 메가바이러스는 미미 바이러스 다음으로 발견된 최초의 거대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대 크기는 아니에요. 750나노미터의 베드나 바이러스는 특이한 이름의 거대 바이러스입니다. 바실리폼 DNA 바이러스의 약자죠. 그리고 해로운 바이러스예요. 800나노미터의 에로피룸은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 또 다른 박테리아입니다. 열을 좋아하는 다른 미생물과 함께 발견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할로코커스는 850나노미터 길이입니다. 이 녀석들은 수중 퇴적물의 거대한 막을 형성하고 이를 밝은 색으로 만듭니다. 900나노미터의 술포로부스는 열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것들처럼 유황을 섭취하는 박테리아입니다. 950나노미터의 에볼라 바이러스는 얇지만 매우 긴 바이러스로 아프리카가 발생지입니다.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1마이크로미터인 판도라 바이러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바이러스입니다. 다행히 아메바만 감염됩니다. 1마이크로미터의 모락셀라는 박테리아만큼 흔합니다. 정상적인 크기와 형태로 보통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사실 지루할 정도죠. 1.2마이크로미터인 비사펜시스는 화성에서 돌아온 우주선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화성에서도 살아있을지 몰라요. 페리엄 구균은 1.3마이크로미터로 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병원체입니다. 조심하세요. 1.4마이크로미터의 브루셀라는 인간과 개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는 박테리아의 한 종류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아플 수도 있어요. 피자 바이러스, 피토바이러스는 1.5마이크로미터로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바이러스입니다. 피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7마이크로미터의 아키딜로부스는 물의 온도가 섭씨 85도까지 올라가도 꽤 편안함을 느낍니다. 2마이크로미터의 장구균은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의 위까지 포함해서요. 인사하세요. 2.3마이크로미터의 할로페락스는 화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입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분명 이것들이 틀림없어요. 2.5마이크로미터의 페니바실러스 유충은 양봉가들에게 잘 알려진 고약한 벌레입니다. 벌들을 감염시켜 병들게 해요. 아조토박터는 3마이크로미터로 비료와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유용한 박테리아의 한 종류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3.2마이크로미터의 버크홀데리아는 환경에 매우 좋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매우 해롭습니다. 참 이상하죠? 3.5마이크로미터의 할로쿼드라는 유일하게 완벽한 네모 모양의 미생물입니다. 다른 것들은 보통 둥글거나 길쭉하죠. 고초균은 4마이크로미터로 뒷마당 흙을 삽으로 파내면 100%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주 흔해요. 페니실륨은 4.5마이크로미터로 무엇의 발견에 기여한 것으로 유명할까요? 20세기의 페니실린이죠. 강력한 항균제요. 5마이크로미터의 바베시아는 진드기의 침에 실려있는 또 다른 벌레입니다. 개, 소, 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5.5마이크로미터의 말라세지아는 피부 위에서 번성하는 유일한 곰팡이균입니다. 이 순간 피부 위에 있어요. 아퀴펙스는 6마이크로미터로 끓는 물에서도 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박테리아예요. 이들에겐 그냥 좀 뜨거운 정도죠. 비피도박테리움은 7마이크로미터로 몸에 좋습니다. 수조개가 요구르트나 코티지 치즈와 같은 발효우유 제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7.5마이크로미터의 로도토를라는 우리 몸속에 사는 또 다른 곰팡이입니다. 다행히 피부에는 없어요. 어디인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직접 찾아보세요. 8마이크로미터의 라비린툴라는 공생뿐만 아니라 기생도 하는 이상한 종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게 어느 건지 말할 수 없네요. 유산균은 9마이크로미터로 발효유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좋은 물질입니다. 뱃속을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주죠. 플라스모시움은 10마이크로미터로 모기 침 속에 사는 기생충입니다. 다행히도 이것에 전염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11마이크로미터의 클라도스포리움은 치즈나 빵이 상할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안에도 살고 있습니다. 칸디다,
아니, 캐나다가 아니고요. 12마이크로미터의 칸디다는 몸속에서 조용히 잠을 자는 효모입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면 깨어나서 아주 고약하게 굽니다. 14마이크로미터의 편모충은 발견될 때마다 다른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로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모두 같은 것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까지요. 15마이크로미터의 흡한 충류는 보통 물속에서 살지만 가끔 바다 표범과 같은 수생동물의 피부에서 살기도 합니다. 17마이크로미터의 트레포네마는 칸디다와 똑같습니다. 입안에서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며 살죠.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클로스트리dium은 18마이크로미터로 가장 못된 박테리아 중 하나입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게다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20마이크로미터의 보렐리아에 걸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일 그렇다면 서둘러 의사에게 달려가세요. 매우 위험한 라인병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알렉산드리움은 25마이크로미터로 아주 고약한 균입니다. 대부분 독성이 있고 독성이 없는 것들조차 해로울 수 있어요. 30마이크로미터의 시아노박테리아는 청록세균이라고도 알려졌고 연못과 다른 잔잔한 물 그리고 위안에도 삽니다. 아, 그렇군요. 50마이크로미터의 강선모충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미생물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인간에게는요. 특정한 종류의 박테리아만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60마이크로미터의 알타나리아는 식물과 인간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천식과 다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75마이크로미터의 우글리피드는 환경에 정말 중요한 아메바입니다. 분해 과정에 관여하거든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분해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부패로 인해 분해되는 과정이요. 100마이크로미터의 플렉시박터는 물고기에만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150마이크로미터의 종벌레는 생활 환경에 있어서는 정말 까다로운 세균입니다. 만일 지금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버리거든요. 세라티움은 190마이크로미터로 일종의 갑옷으로 덮여있고 뿔이라 불리는 두 개의 길고 특이한 팔이 있어요. 200마이크로미터의 유공충은 세포벽 껍데기를 가진 가장 큰 미생물군입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는 테스트라고 불립니다. 250마이크로미터의 스피로헤타는 물에서 사는 큰 평화로운 미생물입니다. 담수와 해수 모두에 살아요. 집신벌레는 300마이크로미터로 박테리아 치고는 꽤 커서 종종 연구와 미생물학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만약 두 개가 있다면 집신도 짝이 있는 건가요? 이런, 제가 점점 딴소리가 심해지네요. 400마이크로미터의 갈리오넬라는 1세기 반에 걸쳐 알려진 균입니다. 철을 산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녹슬게 하죠. 0.5mm의 아메바 프로테우스는 가장 큰 미생물 중 하나입니다. 현미경 없이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커요. 티오마르 가리타는 마가리타 음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0.75mm로 이건 더 큰 벌레입니다. 초파리의 절반 크기나 됩니다. 나팔벌레는 2mm로 미생물이라고 불리기에 너무 큰 것 같아요. 1cm의 5분의 1 크기라니 정말 크죠. 지름이 38mm인 그로미아 스파에리카도 아메바인데 바다 밑바닥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단일세포 생물이에요. 4cm 크기의 버블 해조류는 종종 어항을 장악하는 단세포 수초입니다. 마치 작은 녹색 거품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옥덩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세포 유기체입니다. 또한 해초이고 길이가 거의 3m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샤워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